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1년 9월 15일 충남 태안 안흥 종합시험장 앞바다 수중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한국형 SLBM이 남쪽으로 발사돼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 SLBM은 정확한 그 해적에 따라 명중한 후 약 400km 떨어진 제주도 근처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이로써 세계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된 대한민국.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SLBM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SLBM은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에 의해서 발사되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세계 최초 SLBM은 1961년 미국에 개발한 폴라리스, 즉 북극성으로 10년 후인 1971년 러시아가 이어서 SLBM을 개발. 이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SLBM의 운용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탄도미사일은 1에서 3단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대륙권 상층 혹은 성층권까지 올라간 후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서 가속도를 받아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에 SLBM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반격용 타격무기라는 점인데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지점이 쉽게 노출돼 2차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크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잠수함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즉 SLBM은 적군이 미사일 발사 위치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개발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물속에서 쏘아 올려야 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SLBM의 핵심 기술 궁금하시죠?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한 런치와 콜드 런치로 구분. 한 런치는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사 직후 고열이 발생해 발사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 때문에 발사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데요. 때문에 SLBM은 콜드런치 방법으로 개발됐습니다. 콜드런치는 압축된 공기를 방출할 때 생기는 강력한 압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요.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관 아래에 압축된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미사일이 적당한 고도에 이르렀을 때 점화해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 SLBM, 기존의 SLBM 개발국의 미사일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데요. 궁금한 하나, 한국형의 SLBM은 핵미사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해야 하지만 한국형의 SLBM은 핵이 없는 일반 탄도미사일. 잠수함 역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일반 디젤 잠수함인데요. 대신 한국형 SLBM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지하시설 깊은 곳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췄습니다. 궁금증 둘, 북한도 SLBM 운용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다, 8번째다 말들이 많은데요. 이는 북한의 SLBM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0년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2016년 8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을 고각 발사했다고 발표.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수중 바지선에서만 확인됐을 뿐 잠수함에서 이뤄졌는지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SLBM이 아직 전력화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국가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해군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스마트한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얼마 전 도산 안창호함을 해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부각시켜 주시겠습니까? 사실 도산 안창호 함이나
거기서 발사된 잠수함 발사 수중 탄도미사일 SLBM 두 가지 다 군사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례가 생각됩니다. 네. 도산안창호함은 3,000톤급 뭐 중형 잠수함이고요. 사실 이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으로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잠수함이라고 평가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우리 잠수함 기술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사된 SLBM인데 이게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 시험 성공한 거거든요. 네.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에다가 인도 다음에 우리가 한 건데 뭐 SLBM은 사실은 그 인력성, 그다음에 기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제2차 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냉전 시대 때도 예컨대 뭐 소련이랄까 또 미국이랄까 서로 좀 경쟁적으로 SLBM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우리한테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한테 우리 억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기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야, 든든합니다. 자랑스럽고요. 김 의원님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우리 해군이 뭐 적지 깊숙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뭐 유도탄을 그동안 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것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그런 입체적인 타격 능력이 이전과 다르게 이제 크게 향상됐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전에 사용하던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또 사용이 또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탄도미사일은 그런 제약이 좀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이 입체적 그리고 전천후 타격 능력이 우리 해군에 이제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마자 이 발사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부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해군이 숨기고 있다가 그때 딱 한 게 아니냐. 그럴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렵다는 SLBM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시켜버리니까. 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군의 이 기술력과 이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같은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함과 SLBM 좀 자세하게 어차피 판이 깔린 김에 이 부장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SLBM 발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는데 원래는 SLBM이 실린 게 아니고 SLCM을 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LBM으로 저희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적대를 했는데 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쉽지 않은 기술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국가연과 해군 그리고 기품원 그리고 조선소가 이렇게 협력해서 달성했는데 이 3,000톤급 잠수함은 비단 그 SLBM 발사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그리고 모든 무기 그리고 AIP라고 그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물속에 작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추진 체계까지 다 국산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네. 80% 이상을 국산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거나 또 국외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이 줄 겁니다. 이런 그 3,000톤급 잠수함 확보를 통해서 아마 우리 해군은 향후에 더 전방위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디젤 잠수함 운영국으로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전혀 뒤처지 않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잠수함 전력을 지속 발전시켜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기분 더 좋아지시죠? 네. 네. 우리 해군 뭐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잠수함 뭐 미사일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 잠수함 미사일 능력 중에 이제 타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방어 능력, 억제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해군 함정에서 탄도탄 탐지, 뭐 추적, 요격이 가능하도록 전력 강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잠전 이 수행 능력 강화, 감시 정찰 능력 강화도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해군이 현재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알려진 KDDX를
2020년대 중후반에 이제 확보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 밖에 항공전력도 대잠전과 그리고 정찰 및 이런 수색 능력이 강화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MH-60 해상작전 헬기를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해양, 앞서 이제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양 무인 체계도 지금 사실 이제 국내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는 이런 무인 체계와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이 같이 이렇게 복합 운용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이제 멈티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그 국군의 날 그 시연했던 피스메이커. 아, 정말 뭐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군 지원하에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6.20 입체 그 전력이 전승을 보장하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부장님, 그 해군의 상륙작전 수행 능력 강화 이거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예, 그 국군을 보신 마라도함은 독도함 대비해서 많은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도함을 만들고 쓰다 보니까 약간 상륙작전을 할 때 부족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탐지 체계, 탑재 능력이라든가 많은 개선을 시켰고 더불어서 상륙작전 능력은 뭐 전시에 우리에게 뭐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듯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가 협력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상륙함 능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몇 년 지나면 또 만톤급 상륙함이 나올 겁니다. 더불어서 해병대가 타고 가는 그 수륙 장갑차 보셨죠? 네.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해병대가 사용하는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를 확보를 하고 또 과거에는 상륙 주정이라고 그 라이언 일병 살리기 보면 천천히 가는 주정을 썼지만 이제는 고속으로 싣고 가는 고속 상륙정을 확보를 해서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시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걷고 뛰던 거에서 날아다니는 또 그리고 배를 타고 시속하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뢰 제거 탐지 능력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이 첨단 기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해함, 소해 헬기 등 이 첨단 기뢰 전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6.25 전쟁 때 이 공산군이 뿌린 기뢰 사실 그 유엔 해군이 많이 이제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소해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뢰라는 게 사실 이제 바다의 지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이 자성에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소해함 건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금속 재질로 대부분 이 소해함이 건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기술력을 80년대 이미 다 확보를 했고 또한 독자적으로 이런 소해함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2024년 이후에 아마 이제 또 차기 소해함 사업이 진행이 돼서 현재 또 소해함들을 대체할 예정이고 이 밖에 이제 소해함이 물론 이제 기뢰도 탐색하고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단 이제 소해함은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런 기뢰를 제거하려면은 AMCM이라는 그런 항공 소해 헬기가 이게 필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항공 소해 헬기를 우리 해군이 이제 획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제 그 마리논 해상 헬기를 헬기를 기반으로 한국형 어떻게 보면 항공 소해 헬기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사람 대신 뭐 차가 주차하고 뭐 자동차가 알아서 가고 뭐 그런 시대예요. 이기찬 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 무인 체계 요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거 발전 방향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예, 좋습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해상 무인 체계는 지상이나 공중 무인 체계보다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신망 설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상에서는 여기저기 중계소를 설치하면 되는데 바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희는 세 가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직접 보고 통제하는 무인 체계. 두 번째는 인간이 중간 정도 들어가 통제하는 무인 체계. 세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기가 전자동으로 무인화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 중인데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무인 수상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함은 해양 경계라든가 또 전방에게서 직접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무인 수상舰보내서 작전하는 그런 개념을 위해서 지금 무인 수상舰가고 있고, 또 무인 항공기는 대잠전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감시정찰 차원에서 지금 무인 항공기를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인 잠수정인데 사실 무인 잠수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컨셉 좀 디자인 정도 가고 있는데 아마 미래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우리 기술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무인 또 잠수정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2025년까지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예. 네, 이거 기동함대 창설, 이게 어떤 그 운용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예. 예, 사실 이제 국방중기계획 2022년 그리고 2026년에 이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이제 추가로 이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또 3개의 기동 전대로 편성되는 기동 함대 사령부도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배 한 척 하나, 특히 수상전투함 한 척 한 척이 다 이제 멋있고 위력이 세 보이지만 이게 만약 여러 척이 운용이 된다라면은 그야말로 그 보여주는 힘과 능력이 막대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기동함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먼 바다까지 이 해군의 작전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의 중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령부입니다. 네. 박 교수님, 기동함대가 수행하는 작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해군에는 해역함대하고 뭐 기동함대 뭐 그런 그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해역이 사실은 뭐 12해리 범위의 영해가 있고요. 200해리 범위의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공해, 뭐 국제해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3개의 해역함대는 우리 동해, 서해, 남해 등의 어떤 영해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면, 우리의 국가의 이익은 사실 뭐 영해 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랄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같은 해양 수상로의 안전 확보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동함대는 3개 해역함대를 여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면서 동시에 좀 더 원해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랄까 우리 시일해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마 수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우리가 국제적 위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제적인 해역 협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령 뭐 아덴만에 간다랄지 뭐 그런 것들도 2029년, 27년쯤에 기동함대가 창설되면 그런 역할도 기동함대가 수행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